호텔 저식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료 자판기도 있고, 진저샷. 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사과인데 어제 먹은 그 사과랑 똑같은 거면 당도가 상당합니다. 사과가 진짜 한국에서 웬만큼 좋은 사과 먹은 것만큼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비스킷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호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조식이면 상당히 훌륭한 조식인 것 같습니다. 호텔 가격이 인당 한 7만원 정도 선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뭐 영상 제작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 넣어놓을 것 같은데, 베이컨부터 웬만한 거 있을 만한 거 다 있죠. 네, 메뉴는 요 정도고, 뭐 마지막으로 글루텐 프리 관련된 이런 것도 메뉴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 호텔도 장점 중에 하나는 빵 종류에 대해서 글루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함량이 되어 있는지 성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텐트 밖은 유럽 프로그램에서 캐비어를 굉장히 맛있게 짜먹길래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짜와봤는데 너무 염도가 높고 비리고 해서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9시입니다. 9시는 조금 넘었고요. 여기는 제가 이틀 연속 연박하게 되는 27일 내일까지 연박하게 되는 컴포트 호텔 칼 요한이라는 곳입니다. 오슬로 S 그 중앙역에서는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무거운 캐리어가 있더라도 충분히 오게 용이하고요. 바로 1층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아서 다니기도 용이하고, 시내랑도 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 등 여러 장소들이랑 가까워서 굉장히 다니기 좋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아침 조식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다만 조금 뭐 아쉽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박을 묵는 방이 2명에서 2박을 하다 보니까 25만 원이니까 4로 나누면은 거의 뭐 6만 얼마 정도, 한 명당 1박에 6만 얼마 정도 되는 가격인데, 방이 더블 침대 하나로 2명이서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연인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뭐 잠에 민감하신 분들은 자다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방을 주더라도, 비싼 가격을 내더라도 싱글 침대가 2개로 되어 있는 방을 예약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더 큰 침대로 된 방을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시설이나 여러 가지 뭐 내부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시설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6만 원인데 조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가 엄청 큽니다. 전반적으로 날씨가 지금 구름도 많이 끼고, 안개인지 모르겠는데 해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가 많이 껴서 굉장히 뿌였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은 이 오슬로 대성당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성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방면으로 가면 어제 갔던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는 곳. 지금은 트램을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내를 걸으니까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갈매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 연휴에 가서 그런지 도로에 쓰레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를 갈매기들이랑 다른 새들이 파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를 그냥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찝찝해서 친구가 이제 기사님께 물어보러 갔는데 기사님도 따로 오슬로 패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카드 찍는 거에 혹시 여기 오슬로 패스를 찍으면 되냐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오슬로 패스가 있으면 타고 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날 저희는 플람 뮤지엄을 먼저 가려고 했어요. 거기 반도에 오슬로에서 볼만한 박물관들이 거의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트램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국립극장을 먼저 보러 갔습니다. 노르웨이 국립극장입니다. 노르웨이 국립극장 정면입니다. 저기가 어제 갔던 크리스마스 마켓에 있던 곳이고 그 바로 앞에 이렇게 국립극장이 있었네요. 그 맞은편에는 뭐 대학교 광장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대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도 어제랑은 좀 색다른 느낌. 동네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박물관이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조용한 느낌이었는데 다행히도 내리니까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박물관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 뭉쳐 있긴 하던데. 마리타임 뮤지엄. 크렘이 뭐지? 와. 짠가? 와. 웨이팅이 있어도 생각보다 금방 들어왔고요. 이렇게 오슬로 패스 QR코드를 활성화시켜서 직원에게 보여주면 휴대폰을 찍어서 바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유심을 구매해서 갔지만 최대한 데이터를 아껴서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보일 때는 최대한 와이파이를 사용했어요. 난센의 글랜드 크로싱 루트부터 해서 극지방을 탐사하던 그 일정들 여정들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네요. 플라모 박물관은 극지방에 대한 탐사가 많이 이루어지던 1900년대 초반 아문센과 난센 등에 대한 박물관이에요. 실제 당시 극지방을 탐사했던 배가 전시되어 있고 배 안도 들어가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워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아문센을 한번 보고 가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배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박물관 곳곳에 이렇게 전시품에 대해서 해설이 달려 있었는데 다행히도 한국어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행 기간이 짧아서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빠르게 건너뛸 수밖에 없었는데 여행 일정이 여유로운 분들은 이 작품 해설, 전시품 해설이 맞겠죠. 전시품 해설을 꼼꼼히 잘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행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지방을 탐사하던 배들의 크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배도 그렇고 요즘 현대의 배들이 너무 커서 그런지 생각만큼 그렇게 큰 배는 아닌 것 같네요. 각종 약병,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항해를 해야 되니까 저런데 약 같은 것도 다 넣고 다녔겠죠. 크렘 기술이 굉장히 괜찮네. 배 크기가 생각보다 그 밑에서 본 것만큼이나 작습니다. 생각보다 더 작습니다. 배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배의 머리죠. 선두에서 배의 꼬리인 선미까지 가는데 30초도 안 걸릴 정도로 배의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배의 바닥에는 이렇게 뭔가 저장고 같이 생긴 게 있길래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리진 않더라고요. 이 객실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방같이 생긴 것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배 안에서는 요리 같은 게 힘들다 보니까 환기가 용이한 배 입구에다가 설치를 한 것 같고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때는 반대로 몸을 돌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저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네요. 배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사우나 갔을 때 나는 그 나무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배의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턱을 넘어서 가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극지방,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탐사를 했다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조금 이런 좁은 공간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아예 이런 배를 타고 여행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어요. 인데도 이렇게 공간들이 매우 작습니다. 예, 뭐 과거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대인 키보단 클 텐데 이 정도의 크기의 배를 가지고 극지방을 탐사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프라모 박물관에 오게 되면 정면에 있는 배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프라모이고요. 저는 웨위아호를 먼저 보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프라모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웨위아호를 먼저 보고 프라모 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 프라모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하고 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옛날 목재로 된 배를 만나기 쉽지 않다 보니까 또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고, 또 내부로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제가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 이런 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들도 있어서 자녀분들하고 오셔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오슬로 패스로 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지역에 박물관이 3개가 모여 있거든요. 이 프라모 박물관이랑 해양 박물관 그리고 콘티키 박물관까지 3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오슬로 패스로 이 지역을 구경 오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에 박물관 3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방이니까 좀 큰 방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해군,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해군도 계급에 따라서 선실의 크기가, 방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시대 때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옷도 뭐 실내에서 이렇게 말리고, 여기는 스토리지네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적재된 거. 이게 실제 나무 배 그대로다 보니까 밟을 때 나무 찌끄덕 하는 소리가 가끔씩 납니다. 2399개의 전구를 밝히는 데 사용된 전기 스템이라고 합니다. 안에 그 사우나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나무 냄새가 배 곳곳에서 그냥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아주 진하게 진동을 합니다. 먹는 방법에 관련된 것도 나오네요. 배 크기가 앞뒤로는 별로 안 큰데 수직 깊이가 제법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수직 깊이가 있어서 조금 여러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도 이렇게 낮은 공간에서. 여기에는 무기고가 있어요. 똑같은 걸 넣어주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부 탐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라오면 이렇게 빔 스크린으로 마치 실제 배에 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연출하고 있어요. 프라모 박물관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문센이나 난센 그런 동상이겠죠. 바라보고 있는 쪽이 해가 뜨는 방향이네요. 저기가 뭐가 있나? 북극 쪽인가? 지도를 한번 열어서 그냥 남쪽을 바라보는데 왜 굳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닷가 방향이라서 별 큰 의미를 안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표로 하트표도 그려져 있네요. 굉장히 평화로운 오슬로의 아침 풍경을 잠깐 감상하겠습니다. 해양박물관 앞쪽에 있는 바닷가고요.
해양박물관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는 빵과 샌드위치를 파는 빵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빵집이 있었고 그 정면에는 이제 티켓을 살 수 있는 티켓박스, 그리고 티켓박스를 조금 넘어서 들어가면은 박물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기념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Thank you. That's best. Thanks very much. There you go. Thank you. There we are. The museum is in this building here, and the building there, called the Boat Hall, is part of our museum as well. 아, Not the Fram, the Boat Hall. 박물관 입구에는 이렇게 옷을 비롯한 각종 기념품을 팔고 있었고요. 박물관 로비 자체가 굉장히 넓은 편이었어요. 박물관 자체가 넓고 깨끗해서 우선 좋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해양 박물관처럼 바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 또 작은 미니어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같이 가셔도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내용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박물관에서 오슬로 전역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도 굉장히 좋았고요. 배 안의 모습도 잘 구현해놔서 들어가 보시면 성인들도 흥미롭고,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은 타이타닉이 약간 이런 느낌을 배웠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객실 자체가 굉장히 좁은 편이었는데, 아마 그 시대 때는 이게 조금 보편적인 배 사이즈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박물관이 좋았던 점은 이렇게 미니어처가 많이 있어서 큰 규모의 배들을 작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배 객실 내부 같은 것들을 잘 구현해놔서 단순히 보는 것에만 그치는 박물관이 아니라 일부분은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어서 좋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해놓은 게, 햇볕이 들어오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이름이 비칠 수 있게끔 각도를 맞춰서 조형물을 설치해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앉아서 넉넉히 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여행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금방 가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박물관에 이동하는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쪽에가 입구고, 여기가 그냥 메인 로비고, 왔던 길로 지금 제가 있는 이 경사면 왼쪽에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를 올라와서 이렇게 약간 기역자 느낌으로 전시를 하고, 또 이렇게 2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굉장히 동선 자체가 깔끔하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전시 이런 거를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고, (3층은)
그냥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과 여러 가지 그런 구경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냥 박물관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네요. 방금 제가 봤던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게임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든 터널이네요. 해양 오염에 관련된 내용도 다루는 것 같습니다. That would be 155 or 100 yeah. Sorry. I got free guidebooks. Oh yes, yes, please. What language? English. English 2 or 1? Two. 2. Vi har ingen tier. Se civile comunque sto pagando, mi portano al banco diretto, devo neanche vedere cosa One moment, we just need to find the pen. 와 이건 갖고 가도 되겠다. 사진 엄청 많다. 콘티키 박물관은 노르웨이 과학자이자 탐험가였던 토르 헤이 에르다를 주제로 한 박물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는 고대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간에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났던 것인데요. 그 항해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바로 여기 콘티키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자체는 앞선 프라모 박물관이나 해양 박물관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금방 구경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2020년에 개봉한 콘티키 위대한 향해라는 영화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이신 분들은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시간이 부족해서 박물관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야 되는 분들은 그런 영화를 미리 보고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물관 출구에는 다른 박물관과 동일하게 기념품을 팔고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콘티키 관련된 물품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박물관에서 파는 일반적인 기념품이었어요. 때마침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과 맞아서 바로 다음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이동했어요.